나는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다. 그런데 아들의 그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렸다. 엄마, 여기서 나가주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말을 들어야 했을까? 이 집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갈등과 숨겨진 진실. 오늘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이름은 정혜자입니다. 올해로 58세가 되었고 제 인생은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많은 어머니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며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바라지 않았던 제 삶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입니다. 이전에는 강남에 있는 현대식 아파트에서 아들 민준, 며느리 지연, 그리고 손자 도현과 함께 살았지만 지금은 조금 조용하고 소박한 마포구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이는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책임감 강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던 아이였고 대학 졸업 후 IT 회사에 취직하며 빠르게 안정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들이 지연과 결혼했을 때 저는 이만한 축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활기차고 따뜻한 성격 덕분에 주변 사람들에게 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면서 민준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길 바랐습니다. 우리는 강남에 있는 현대식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고층에 위치해 있어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고 저녁이면 불빛이 아름다워 마치 꿈속에서 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가장 먼저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침 식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전통적인 음식을 자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잡채, 된장찌개, 아니면 김치와 함께 먹는 밥처럼 간단한 식사를 차립니다. 아침 식탁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시작하는 하루는 그 자체로 행복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저도 어머니께 요리를 배워야겠어요. 민준이는 손자 도현에게 젓가락질을 가르치며 웃었고 도현이는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저에게 그 아침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학교에서 바쁘게 일하느라 도현이를 돌볼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손자를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저에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도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손을 잡고 동네 작은 골목길을 지나며 벽에 그려진 귀여운 그림들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도현이가 가장 좋아하는 딸기 맛 요구르트를 사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이 되면 우리는 자주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한강공원은 서울의 많은 가족들이 즐겨 찾는 장소 중 하나로 푸른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도시락을 먹으며 보내는 시간이 매우 특별했습니다. 지연은 김밥을 준비하고 저는 매운 생선국을 만들어 갔습니다. 도현이는 곰을 차거나 연을 날리며 신나게 뛰어다녔고 민준이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일상적인 나들이가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추석은 저희 가족에게 아주 특별한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송편을 빚고 불고기, 삼계탕 같은 전통 음식을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밤에는 보름달을 보며 도현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나한테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 이제는 엄마가 손자에게 해주는 걸 보니까 정말 좋네요. 이러한 순간들은 제가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크지 않았지만 우리 가족에게 딱 맞는 공간이었습니다.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어 신선한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저는 늘 가족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이가 바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늘 따뜻한 밥상과 함께 그를 맞이했습니다. 지연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리는 강남에 있는 어떤 레스토랑보다 더 맛있어요. 그런 작은 칭찬에도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도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온 후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듯 피곤해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신발을 벗고 깊게 한숨을 쉬는 그녀를 보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도현이가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 어떨까?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음악을 배우는 게 좋다더라고. 제 제안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지만 예상과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말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옛날이랑 다릅니다. 도현이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순간 마치 제가 가족이 아닌 외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제 의견이 거절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말투와 태도가 저를 깊이 상처 입혔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손자 도현이를 위해 좋은 뜻에서 한 제안이었는데 마치 불필요한 참견처럼 여겨진 것 같아 속이 쓰렸습니다. 제가 지연과 민준의 생활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혼 이후 저는 두 사람이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도현이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어린 도현이가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저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가족들 사이에는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지연은 말이 없었고 민주는 회사 일 때문인지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조용히 밥을 먹으며 이 작은 균열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제 아들 민주는 요즘 부쩍 바빠 보였습니다. IT 회사에서 일하며 매일 야근을 하는 그는 퇴근 후에도 집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에 몰두하곤 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가족에게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민준이 가정과 일을 모두 책임지려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민준은 저와 지연 사이에 생긴 갈등을 눈치채지 못하거나 일부러 모르는 척 넘어가려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아, 어머니는 요즘 좀 서운한 게 많다. 지연이랑 잘 얘기해보면 안 되겠니?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연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걸 엄마도 알잖아요. 아들의 말은 저를 위로하려는 뜻이었겠지만 제 마음은 한결같이 답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준 역시 점점 저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차 지연과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저는 도현이를 돌보는데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도현이는 여전히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매일 오후 어린이집에서 도현이를 데리고 나오는 길, 우리는 동네 공원을 거닐며 함께 웃고 놀았습니다. 도현이가 해맑게 웃을 때마다 저는 잠시나마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가족 모두가 식탁에 앉아 웃고 떠들며 저녁을 먹었지만 이제는 각자 휴대폰이나 다른 일에 더 몰두하는 모습이 많아졌습니다. 지연은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저와는 몇 마디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요즘 시대가 이렇게 가족 간의 거리를 멀게 만드는 걸까? 올해 제 생일이 다가왔을 때 저는 한 가지 작은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간단한 저녁 식사라도 하며 제 생일을 축하해주길 바랐습니다. 특별한 선물이나 큰 이벤트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떠들며 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도현이와 함께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꼼꼼히 골랐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미리 사둔 작은 생일 케이크도 있었습니다.
도현이는 제게 종종 할머니, 생일엔 초도 꽂아야 돼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초를 사서 케이크 위에 올릴 준비도 해두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테이블을 세팅하고 음식을 준비하며 가족들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도현이는 제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항상 저를 기쁘게 해주는 존재였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생일 선물이에요. 도현이는 그림을 건네주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저와 도현이가 공원에서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져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저는 웃으며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민준과 지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벽시계를 바라보며 애써 초조한 마음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할 수 있니? 생일 케이크도 준비했는데. 몇 분 후 짧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회사에서 일이 늦게 끝나서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지연도 학교 일이 있어서요. 그 순간 저는 그들의 사정이 이해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케이크를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서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붙였습니다. 케이크는 작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게 소박한 위로가 되길 바랐습니다. 조용히 초를 끄고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가족들이 행복하기만 하다면 내가 외롭더라도 괜찮다.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주방의 조명 아래 앉아 조용히 케이크 한 조각을 먹으며 젊었을 때의 생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항상 함께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홀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실감났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포구의 밤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밝게 빛났지만 제 안의 어둠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도현이는 이미 잠들었고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손자가 준 그림을 다시 펼쳐 들었습니다. 도현이가 그린 저의 모습은 웃고 있었지만 그 그림을 보는 제 얼굴에는 미소 대신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젠가 이 고독도 지나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저는 늦은 밤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가 될 일도 없겠지?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늦은 시간에 조용히 침대로 향했습니다. 도현이를 재운 뒤 하루의 고단함을 털어내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실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너머로 지연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은 엄마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나랑 도현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이어 민준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우리 엄마가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 엄마가 너 바쁠 때 도현이 돌봐주고 밥도 해줬잖아. 거실에서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문 옆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마음속으로 계속 갈등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이걸 중재해야 할까? 아니면 더 상황을 악화시킬까? 거실에서의 다툼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문제였습니다. 민주는 어머니로서 제가 해온 역할을 강조하며 지연에게 화를 내고 있었지만 지연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족 내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서운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밖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듣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민준의 말은 저를 방어하려는 의도였지만 그 과정에서 지연의 감정을 더 상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왜 우리 엄마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야?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당신은 항상 엄마 편만 드는 것 같아.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저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는 단순히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이 모든 일이 제가 그들의 삶에 너무 깊이 관여한 결과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지만 결국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제가 나간다고 해서 이 상황이 나아질까? 아니면 오히려 두 사람의 화를 더 키우는 일이 될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어린 민준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밝고 씩씩하게 자라난 제 아들. 그리고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를 보며 저는 그가 얼마나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조용히 손을 놓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침대에 누운 후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의 언성이 여전히 제 귀에 맴돌았고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두 사람의 다툼이 있었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민주는 말없이 밥을 먹었고 지연은 아침 식사를 건너뛰고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도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그림책 읽어주실 거래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민준과 지연은 서로 대화를 피하는 듯했고 저 역시 그들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탓하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간섭했나? 아니면 그저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되는 걸까? 그날 밤 거실에서 들었던 그들의 대화는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가족의 행복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을 키운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아침, 민주는 평소와 달리 조용히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도현이는 어린이집에 가려고 준비 중이었고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어딘가 무겁고 말을 꺼내는 데에도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미 무슨 이야기가 오갈지 어렴풋이 예감이 되었지만 그 순간에도 작은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엄마,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인데요. 엄마도 편하게 지내실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조금 더 독립적으로 지내시면 엄마도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의 말은 부드럽게 들렸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것이 저를 덜 아프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민준의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이해한다. 어차피 나도 조용히 지낼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야. 제 말은 단호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방에 들어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짐이라고 해봐야 많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생활은 저에게는 가족과의 시간을 위한 것이었기에 저만의 물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몇 벌의 옷과 손자 도현이가 준 그림 몇 장, 그리고 제가 아끼던 몇 권의 책이 전부였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설렘, 가족과 함께 보낸 따뜻한 순간들, 그리고 점점 벌어진 거리감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광장시장 근처의 작은 방을 구했습니다. 시장 근처의 오래된 건물 3층에 위치한 단칸방은 좁고 낡았지만 그래도 제가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창문과 작은 싱크대가 있었고 벽에는 누런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짐을 풀고 방을 정리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라도 새롭게 시작해야지. 이곳이 내게 더 이상 집이 아니라면 여기서 내 집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이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저에게는 낯설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광장시장 근처에서의 삶은 조용하고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와 두부를 사와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사람들이 북적였고 가끔씩 저는 시장 아주머니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 조용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던 기억이 떠오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도현이가 할머니, 이거 봐요. 하며 밝게 웃던 모습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이사를 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세요? 방은 마음에 드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여기서도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말아라.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제 자신에게 솔직히 말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아니면 괜찮은 척하는 걸까? 광장시장에서의 삶은 편안하면서도 고독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했던 집이 그리워지기도 했지만 저는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다시 웃으며 만날 날이 오겠지? 광장시장의 작은 방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혼자만의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가족들의 소식이 궁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준과의 통화나 도현이가 가끔 보내주는 짧은 영상으로 위안을 삼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옛 강남 아파트 근처를 지나게 되었을 때 예전 이웃이었던 한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혜자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여기선 못 본 지 꽤 됐어요. 저는 웃으며 간단히 대답했지만 그 아주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귀띔하듯 속삭였습니다. 그런데요, 지연 씨가 요즘 집을 팔려고 중개인을 몇 번 만난 것 같던데요. 민준 씨한테는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건 알고 계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판다고요? 민준이는 몰랐다고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이가 왜 집을 팔려고 하는 걸까? 민준이는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광장시장의 좁은 방에 도착해 짐을 내려놓고도 그 생각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지연이 요즘 대화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지만 민준에게 바로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괜한 걱정으로 두 사람 사이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일을 민준이 몰래 할 리가 없겠지? 하지만 왜 이렇게 찜찜할까? 며칠 후 저는 다시 강남 근처를 찾았습니다. 일부러 예전 아파트 앞을 지나가 보았지만 별다른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웃 아주머니의 말이 계속 떠올라 저는 중개인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요즘 집에서 잘 지내고 있지? 그런데 혹시 집에 대해 무슨 계획이 있는 거야? 민준은 약간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왜요?
집은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에도 마음속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또 다른 이웃에게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혜자 씨, 저번에 본 중개인이 지연 씨랑 집 내부를 둘러보는 걸 봤어요. 계약 얘기까지 오간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민준과 아무런 상의 없이 집을 팔려고 한다면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에 큰 금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고 지연의 행동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를 직접적으로 민준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도록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지나가야 할까? 아니면 민준에게 모든 걸 얘기해야 할까? 결국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민준과의 대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고 무겁게 들렸습니다. 엄마, 요즘 지연이가 이상해요. 갑자기 도현이를 몇 달 동안 처가로 데려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봐도 뚜렷하게 대답을 안 해요. 엄마는 무슨 일인지 아세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낮에 들은 소문과 최근 느꼈던 불안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 바로 모든 걸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지연이랑 진지하게 대화해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내가 직접 물어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야. 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준의 전화는 제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가족 내에서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모든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지연이가 집을 팔려는 것 같은데 이제 도현이까지 처가로 데려가려 한다고?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행동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흔드는 문제로 보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심을 하고 지연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눠야만 모든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약속을 잡고 그녀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연은 저를 보며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잘 지내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아, 요즘 내가 집을 팔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또 도현이를 처가로 데려가겠다는 것도 들었고. 무슨 일이 있는 거니?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을 팔거나 처가로 가는 문제는 제 선택이에요. 민준이와 상의할 거니까 어머니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녀의 말은 예의가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지연과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고 저는 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에서 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카페에서 헤어진 뒤 저는 민준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지연이랑 얘기해봤는데 내가 직접 다시 한번 대화해보는 게 좋겠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엄마가 깊이 관여하는 건 안 좋을 것 같구나. 그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알아볼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과 지연, 그리고 도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가족이 다시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어. 며칠 뒤 민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어딘가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이혼하자고 해요.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의 말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내용이었고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말을 잃고 그저 민준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민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제 마음은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지연에 대한 배신감으로 뒤엉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민준과 도현을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연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그녀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지연은 평소와는 다르게 초조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민준이에게 들었어. 너희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른 사람이 생겼다는 것도. 제 말에 그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랑 도현이는? 너희가 이렇게 헤어지면 도현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그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항상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았어요. 제가 뭘 해도 부족하고 항상 어머니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눈물 속에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가족을 위해 돕고자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그녀를 옥죄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너무 간섭했니? 나는 너희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었어. 그런데 그게 너에게 이렇게 힘들게 다가갈 줄은 몰랐구나.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게도 조금의 자유와 여유가 필요했어요. 그걸 말할 용기도 없었고요. 저는 그녀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이 제가 과거에 너무 많은 간섭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준과 다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지만 저는 그에게 조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준아,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받아들여야 할 것 같구나. 하지만 도현이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보자.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노력해볼게요. 도현이를 위해서라도 지연이랑 대화를 해보려고요.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제 삶과 이렇게 가까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통해 제가 배우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연이와 민준, 그리고 도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비록 내가 많은 실수를 했더라도 이제는 이 가족을 위해 옳은 선택을 해야 해.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희망과 후회가 뒤섞인 마음으로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지연의 이혼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도현이와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고칠게요. 하지만 이렇게 쉽게 가족이 무너지는 걸 그냥 둘 수 없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저는 그런 민준을 보며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지연과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민준은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야근을 줄이고 도현이와 보내는 시간을 늘리며 지연과의 대화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 역시 제 몫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지연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었는지 깨달은 이상 그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지연을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진심 어린 요청에 응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여전히 어색하고 조심스러워 보였지만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내가 많이 힘들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 미안하다. 내가 너무 간섭했던 것 같구나. 지연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사과할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예민했던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땐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조금 더 믿고 기다려줄게. 그래도 우리 도현이를 생각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고민해주면 좋겠구나.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끝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준에게 지연과의 대화를 나눈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아, 지연이가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내 진심을 보여준다면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도현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노력해 볼 거예요. 그의 말은 저를 조금이나마 안심시켰습니다. 비록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먹구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우리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제 자신에게도 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작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조금 더 열린 자세로 민준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민준 역시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도현이는 여전히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그의 존재는 모든 가족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가족이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